오늘은 구강암면외과 진료의 실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진단, 멸균과 소독, 국소 마취, 극소 마취에서도 도포 마취, 침륜 마취, 전달 마취, 그리고 발치술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의 목적을 보면 문진이나 시진으로 부족한 소견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객관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환자가 처음에 오면 주소 CC를 듣잖아요. 그건 환자의 주관적인 거고 그걸 좀 더 검사함으로써 객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띠거나 물리현상, 화학현상과 관련된 검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 혈액 검사를 볼 건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피 뽑아본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피를 뽑아서 백혈구와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걸 뽑아서 당연히 혈액을 뽑았으니까 혈액 질환을 감별하고 빈혈, 또 적혈구 증가증, 이게 공부하다 보면 백혈구 증가증이라고도 헷갈릴 수 있는데 피는 빨간색이니까 적혈구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혈구 증가증, 또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 내에서 증식하는 종양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도 알 수 있고 이제 백혈구를 보면 백혈병에 대한 감별도 가능하게 되겠죠. 이때 일반 혈액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적혈구가 증가했을 시를 알아볼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관 내에 적혈구가 증가해서 좀 과장되게 그렸지만 물이 같이 있다고, 우리 인체는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가 너무 많아져서 물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게 탈수. 탈수는 심한 설사 시에는 탈수 증상까지 동반되죠. 그래서 이 탈수와 심한 설사를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심해지면 약을 많이 먹으니까 급성적으로 약 중독이 된다. 적혈구 증가 시에는 이 그림을 생각하셔서 탈수되고 심한 설사, 그래서 급성 약 중독. 근데 이거랑 반대로 적혈구가 너무 없어지면은 말 그대로 피가 모자른 빈혈, 그리고 적혈구가 모자랐다는 거는 뭔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죠? 피가 빠져나가는 건 출혈, 그리고 류마티스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HB, 헤모글로빈이고요. 적혈구의 수치를 나타내죠. 이 정상 수치는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남성은 13.5에서 18, 여성은 12에서 16입니다. 여성 차이가 4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female 할 때 4해서 4 차이 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남성 수치 처음에만 외워주시면 13.5라는 걸 기억하세요. 13.5부터 18까지가 남성이다. 근데 여성은 이거보다는 좀 더 적어요. 그래서 13.5보다 적은 12.5가 아니라 12에서 4 차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해서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검사는 혈액 응고 검사입니다. 이거는 지혈에 관여하는 혈소판과 응고인자, 그리고 혈관에 관한 검사를 하는 건데요. 혈소판과 응고인자를 검사하려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출혈 시간, 블리딩 타임, BT랑 프로트롬빈 시간, 이렇게 해서 PT가 있는데요. 블리딩 타임은 좀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BT, PT 이렇게 BT, PT가 지혈에 관여하는 혈액 응고 검사를 할 때 BT, PT를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APTT라는 검사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응고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등의 복용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피를 좀 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투석 환자분들이 이런 약을 복용하세요. 혈액 투석 중에 지혈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피를 좀 묽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술 시에도 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수술 중에 지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 혈액 응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 화학 검사인데요. 이 혈액 화학 검사는 환자의 간 기능, 신기능, 당뇨 등을 수술 전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혈액 화학 검사예요. 이때는 어떤 거를 측정하냐면 총단백,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같은 걸 측정해야 되잖아요. 총단백 또는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공복 상태에서 체열합니다. 그리고 체열한 지 30분 이내에 이 혈액 화학 검사를 시행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네 번째로 혈청 전해질 검사인데요. 이 전해질이라는 성분은 체액의 산염기를 평형을 이루게 해주고 또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때 칼슘, 칼륨, 나트륨, 염소, 인산, 마그네슘 이렇게 검사하는데요. 6개를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앞글자 맞아서 칼칼, 나염, 임마 이렇게 해서 칼칼이 살짝 웃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한테 이거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해질까요? 했는데 칼칼 이렇게 웃으면서 나염, 나다, 임마, 칼칼, 나염, 임마. 그래서 칼슘, 칼륨, 나트륨, 염소, 염산 아니죠? 염소, 인산, 마그네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검사하냐? 수술 전에 경구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애가 있을 시 구토, 설사, 발열, 그리고 물과 전해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을 때 이런 검사를 합니다. 5번째로 혈청 검사인데요. 아까 혈청 전해질 검사였죠. 이건 그냥 혈청으로 매독이 있는지 또는 간염에 걸렸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매독에 걸려 있으면 창상치유가 좀 장애받거든요. 그래서 VDRL 검사를 합니다. Venereal Disease 이렇게 해서 이게 성병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VD 그리고 RA, RL. RL은 전 그냥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해서 RL이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좀 연관성은 없지만 이렇게 혈청 검사로 매독이랑 간염을 판단한다. 그리고 6번째로 면역학적 검사. 면역학이라고 하면 면역글로불린, IG 있죠. 그걸 검사하는 건데 앞에서 봤던 혈액화학 검사의 글로불린 수치를 참고하는데 혈액화학 검사는 신기능, 간기능, 당뇨 이런 거 검사할 때 앞에서 했죠. 그때의 글로불린 수치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Ig는 종류가 D, E, G, A, M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 대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감이라고 외우시고요. 근데 이 대감 중에 앞에 대만 빼고 뒤에 감 요걸 검사하는 게 면역학적 검사입니다. 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면역학적으로 알레르기가 있겠죠. 감 알레르기가 있다, 면역학적 이래서 IG, GAM 이렇게만 검사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로계의 이상을 알 수 있는데요. 요로계라고 하면 요도와 방광을 얘기하는 거죠. 요로계의 이상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대사질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게 소변 검사입니다. 이 소변 검사의 수치 중에 SG라는 게 있는데 이게 증가 시에는 당뇨병, 그리고 pH가 증가 시에는 알칼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요도 감염에 걸립니다. SG 증가 시 당뇨병은 가수 중에 SG 워너비라고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좀 달달하니까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SG가 증가 시에는 달다 이래서 당뇨병. 그 다음에 생검은 생체 부위를 채취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이게 무슨 질병인지 검사하는 걸 생검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절개생검. 절개는 그냥 자르기만 하는 거죠. 절제가 절개해서 제거하는 게 절제고 절개는 그냥 잘라버리는 건데 아예 제거할 정도로 너무 큰 병소는 그냥 절개해서 조금만 채취하고요. 병소가 작을 경우 두 번째 보시면 적출을 해요. 그냥 그 병소가 작으니까 다 뜯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펀치 같은 걸로. 그래서 펀치 포셉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걸 천공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낸다. 뭐 이렇게 천공이고, 네 번째 흡인은 액체성 병소는 뭐 어떻게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사기로 흡인하는 거를 흡인 생검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박리세포 진단법은 점막 표면에 뭐가 났어요. 그럼 그거를 찰과법, 문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리세포를 채취해서 그걸로 진단을 내리는 게 박리세포 진단법입니다. 마지막 검사로 방사선 검사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치과용 표준 촬영, 그리고 파라노마 방사선은 우리가 치과에 가면 무조건 찍을 만큼 많이 찍죠. 그걸 주로 사용하고 또 CT나 MRI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CT를 찍을 때는 조형 촬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몸속에 무슨 물질을 넣는데 그 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요오드나 가돌리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멸균과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면 멸균은 아주 강한 개념이죠. 그래서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게 멸균이고 그거보다 좀 더 약한 단계인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수를 없애거나 좀 활동력을 없애서 감염력을 낮춰주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주로 화학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고 아포까지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멸균법의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압 증기 멸균법 오토클레이브가 있죠. 이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단백질을 파괴시켜요. 세균의 유일한 세포 소기관이 리보솜이었잖아요. 그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러니까 즉 세균엔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이 고압 증기는 그 단백질을 파괴해버림으로써 멸균을 합니다. 이 증기가 있으면 단백질이 파괴된다는 점을 좀 생각하고 있으면 뒤에서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침투력이 우수합니다. 증기를 그 안에 가둬놓고 고압, 압력으로 꾹꾹 누르니까 사이사이에 잘 침투하겠죠. 그 침투력이 우수해서 큰 포장이나 다공성 또는 면제품 같은 거에 적용하기 좋아요. 이거는 소요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소요시간이 너무 길면 사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물, 화학, 용액, 배지 이런 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얘네가 특징이 다 촉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증기에다가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증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단점 첫 번째, 금속에 녹이나 부식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녹, 부식이 있음으로써 기구가 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기구에 날을 무디게 하고 합성 수지에는 사용하지 못해요. 이거는 합성 수지라고 하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운 방법이 짱구에 있는 수지 있잖아요. 수지가 어린애니까 막 고압증기처럼 훅훅 찌고 이런 찜질방은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성 수지는 이런 고압 증기는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합성 수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사용 후에는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증기, 물을 사용했으니까 좀 건조시켜줘야겠죠? 두 번째로 건열 멸균은 말 그대로 뜨겁게 해서 그냥 뜨겁게 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장점은 멸균기의 값이 쌉니다.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뜨겁게 해주는 그런 용도니까 값이 싸고 어떤 걸 사용하냐면 유리, 건조 제품, 분말, 종이 이거는 아까 처음에 봤던 고압증기 이런 거에 못 돌리죠.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압증기는. 근데 종이 같은 거를 물이 많은 고압증기에다가 돌릴 수가 없잖아요. 건조한 거를 또 고압증기에다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 건열 멸균을 하는 거고요. 또 날카롭지 않은 제품을 돌려야 돼요. 날카로운 제품을 할 경우에는 좀 반복 사용 시에 무뎌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단점으로 첫 번째, 멸균 시간이 되게 길어요. 값이 싼 대신 멸균 시간이 되게 길어요. 천천히 올라가고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서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멸균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리고 높은 고온에서 하니까 온도가 높아서 기구의 금속성이 변화할 수도 있고 접착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건열멸균은 반복 사용 시에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롭지 않은 걸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날카로운 거는 그 날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로 불포화 화학 증기 멸균을 알아볼게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증기가 있으면 단백질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불포화 화학 증기도 단백질을 파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화학 증기죠. 아까는 수증기를 사용했으면 이거는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과 같은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장점은 수증기가 아닌 물이 아니니까 녹이랑 부식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 장점도 물이 아니니까 건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죠. 우리 알코올로 닦으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금방. 그런 것처럼 건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아까는 이렇게 압력을 줬는데 이번에는 뭐 고압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침투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면제품, 큰 포장, 다공성 같은 데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 화학증기를 하니까 환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 물이나 화학용액, 배지 같은 경우는 멸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물, 화학용액, 배지는 첫 번째 봤던 고압증기 멸균에서 돌릴 수 있었죠. 네 번째로 이오가스 멸균이 있는데요. 이오가스 멸균기는 언제 사용하느냐? 가열 멸균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구, 그러니까 열을 줘서는 안 되는 기구를 이오가스로 사용합니다. 장점은 얘는 침투력이 우수해요. 아까처럼 압력은 없지만 이오가스라는 게 여기저기 잘 침투하겠죠? 그래서 침투력이 우수하고, 두 번째로 얘는 합성 수지에 씁니다. 아까 수지가 더운 찜질방 같은 거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압증기에서는 못 사용했는데 이 이오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래서 수지가 찜질방은 싫어하는데 이오 요구르트는 좋아한다. 그래서 합성 수지는 이오가스 멸균에서 사용하고, 아까 가열 멸균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회용품, 고무 제품 이런 거를 이오가스에다가 멸균합니다. 일회용품 같은 경우도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거나 고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일회용품, 고무 제품에 사용한다. 단점은 이오가스 멸균은 멸균 시간이 매우 길어요. 그리고 이게 독성이나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선 환기만 하루니까 하루 이상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단점이 되겠고요. 구강 내 소독을 할 땐 알아볼 건데, 무향, 무취, 무색인, 과산화수소나 클로르엑시딘을 사용합니다. 입 안에 넣는 거니까 좀 투명한 걸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강 외 소독할 때는 베타딘이나 포비돈을 사용합니다. 이건 좀 색깔이 있잖아요. 그 빨간 약 같은 거. 그래서 구강 외에는 베타딘이나 포비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발라가지고 그 표면 같은 걸 마취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감각, 섬유, 종말, 그러니까 끝에 작용해서 그 부분만을 마취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림처럼 제일 적용 부위가 적은 게 도포마취법, 그 다음이 침륜 마취, 그리고 가장 넓게 되는 게 전달 마취입니다. 이 도포마취법은 점막을 잘 건조시킨 뒤에 도포해야지 효과가 있어서 잘 건조해줘야 되고요. 또 첫 번째, 언제 사용하는지 첫 번째, 침륜 마취나 전달 마취 시에 이제 주사 바늘을 자입해야 되잖아요. 그때 통증을 완화시켜줄 때 표면에 조금 발라서 이용해주고, 두 번째로 얕은 외과적 처치, 예를 들면 스케일링, 유치 발치, 치은 앞배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데 조금 통증이 있을 것 같은 외과적 처치일 때 이용하고, 세 번째로 구강에 궤양이 생기면 되게 아프잖아요. 자결감이 들고. 그런 부분에 마취를 좀 해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상 체득을 할 때 입에다가 그런 모형을 넣으면 구토 반사가 심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엑스레이 필름을 삽입할 때 주로 이때는 스프레이형 마취제를 뿌려서 좀 이런 걸 감소시켜줍니다. 이 두 번째 침륜 마취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위에 찌르면 이 부위가 마취되고 저 부위에 찌르면 저 부위만 마취되는 그런 방법이 침륜 마취입니다. 이건 아까랑 다르게 종말 신경 유리단에 작용해서 아까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이 주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점막 하 주사법, 말 그대로 점막 아래에다가, 점막이면 우리 피부죠. 피부 아래에다가 주사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연조직을 치료할 때 쓰겠죠. 피부에다가 마취하는 건 연조직을 하기 위함이니까. 두 번째로 골막 주위 주사법인데요. 치조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치아를 골막이 하나 감싸고 있잖아요. 그 주위에다가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상악 전체 또는 하악 전치를 할 때 사용합니다. 하악 구치는 주로 침륜 마취법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악 구치는 너무나도 깊숙이 있죠. 그래서 이건 뒤쪽에서 배울 전달 마취에서 사용하고요. 이 골막 주위 주사법은 상악 전체와 하악 전치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골막 주위였는데, 이 세 번째는 골막 아래에다가 주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곳에다가 주사하겠죠?
이 골막 하 주사법은 상악, 하악 전치부만 이용합니다. 아까는 상악 전체였잖아요. 이 골막 하로 하면은 상악, 하악 전치부만 이용한다고 이 그림을 생각해주세요. 네 번째로 골내 주사법. 엄청 아프겠죠? 뼈 안에다가 주사를 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구강 점막이나 골막 주위에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마취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심할 때는 진짜 아프겠지만 골내에다 넣는다. 골내에다가 넣는다는 건 염증이 너무 심해서 마취가 잘 되지 않아서 골내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섯 번째 치주골간 중격내 주사법은 어린이의 치간 치주골벽에 적용하는 겁니다. 치주골간이라고 했으니까 좀 사이에다가 넣고 치주골간, 치주골벽에다가 적용하는 거겠죠. 그러고 여섯 번째 치근막 내 주사법은 말 그대로 치주인대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치근막이 치주인대랑 붙어있죠. 치주인대에다가 하는 주사법이란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주사법은 치근막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치주염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치간 유두에다가 주사를 하는 건 치주 치료를 할 때 쓰고요. 치수 내에다가 주사하는 건 근관 치료 시에 치수 내에다가 넣습니다. 전달 마취 방법은 아까랑 다르게 한 곳에 주사해서 다른 곳으로 약물이 다 퍼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에다가 주사를 하는 방법이겠죠. 주신경, 그 연결돼 있는 가장 큰 신경에다가 마취액을 투여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다 퍼져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말초 부위까지 다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 한 번의 자입, 한 번의 찌름으로 넓은 부위를 깊게, 긴 시간 동안 마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건 상악, 하악을 나누어서 볼 건데요. 우선 상악 전달 마취법. 이거는 쉬워요. 전상, 중상, 후상 점점 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상 치조신경에다가 하면 상악 전치와 협측 점막이 마취되고요. 중상이면 또 중간이겠죠. 그럼 상악 소구치와 협측 점막이 마취가 되고요. 왜냐하면 협측 쪽에다가 마취라니까 협측 점막은 동시에 같이 마취가 됩니다. 세 번째로 후상 치조는 맨 뒤겠죠. 그러니까 상악 대구치와 협측 점막이 마취가 됩니다. 네 번째로 안화하 신경 전달 마취는 안화라는 게 눈이잖아요. 눈 아래에다가 마취를 하는 거니까 입술이 마취가 됩니다. 윗입술이라고 해서 상순과 협측 점막이 마취가 되고요. 다섯 번째 대구개 신경 전달 마취법은 대구개 신경은 우리의 구개 부위 살짝 뒤쪽에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상악 구치부와 구개 점막이 마취됩니다. 여섯 번째 상악 신경은 상악 전치와 구치를 마취시킵니다. 상악 전달 마취를 봤으니 이번에는 하악 전달 마취법을 볼 건데요. 이건 첫 번째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법은 우리가 사랑니를 발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악 전치와 구치를 모두 마취시킵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그냥 하악 반을 다 마취시킨다고 보면 돼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하겠죠? 두 번째로 설신경 전달 마취법은 말 그대로 설신경에다가 마취를 했으니 혀가 마취가 될 거고 하악의 설측이 마취가 됩니다. 세 번째로 협신경이면 협은 뺨이잖아요. 뺨 쪽을 마취시키는 거니까 뭐 전치부가 마취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악 구치부와 협측 점막이 마취되고요. 네 번째로 이신경은 이공 주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공은 하악 전치부 쪽에 있죠. 그래서 하악 전치부와 하악의 연조직을 마취시킵니다. 다섯 번째 절지신경 전달 마취법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전달 마취를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 수술 부위가 넓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때, 넓은데 침이온 마취를 사용하면 찌른 그 부분만 마취가 된다고 했잖아요. 넓은데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이렇게 아프니까 그럴 때 씁니다. 두 번째로 하악 구치부처럼 침륜 마취가 잘 되지 않는 하악 구치부는 너무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를 한다고 전장에서 봤었죠. 세 번째,
외과적 침습이 심한 경우에도 전달 마취를 합니다. 외과적 침습이라고 하면 뭐 삭제하고 갈아내고 이런 건데 좀 심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달 마취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동일 신경계에 있는 여러 개의 치아를 동시에 발치할 때. 아까 하악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하치조 신경 마취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악 우측에 있는 치아를 3개를 뽑을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 침륜 마취하면 마취 지속 시간도 짧고 하나하나 찔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동일 신경계를 할 때는 이 전달 마취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 침륜 마취로 인해서 연조직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연조직에 변형이 발생하면 안 되는 수술에서는 전달 마취를 사용합니다. 침륜 마취를 사용하면 약물 때문에 볼록볼록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6번째로 국소적 화농성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이 있으면 마취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깊은 마취를 위해 전달 마취를 사용합니다. 국소 마취제의 종류를 보면 크게 에스테르형과 아미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에스테르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도카인은 아미드형이에요. 리도카인을 많이 쓰는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용 발현 시간이 3분입니다. 마취제를 넣었는데 1시간 뒤에 반응이 오면은 진료하는데도 차질이 있겠죠. 리도카인을 넣자마자 3분 이내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포형 마취제, 아까 첫 번째로 배운 도포형은 모두 에스테르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알레르기에 주의해야 돼요. 국소 마취제의 이상 조건을 볼 건데요. 예상 시간 내에 가역적입니다. 만약에 2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썼는데 2시간 뒤에는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이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로 조직에 자극이 없어야 되고 2차적인 국소 반응 또한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체 내에서 쉽게 생체 대사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인즉슨 잘 우리 몸이랑 반응을 해서 마취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취제 안에는 혈관 수축 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없더라도 에피네프린 같은 것을 혼용 가능해야 합니다. 또 점막에 대한 침투력이 강해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국소 마취제에 꼭 필요한 혈관 수축제는 에피네프린이 들어가는데요. 이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수축시켜줘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안 그래도 혈관이 수축돼 있는 것처럼 혈압이 높은데 더 수축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에피네프린이 없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이 에피네프린은 마취 효과는 전혀 없지만 단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에피네프린에도 마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이 혈관 수축제를 사용함으로써 국소 마취의 효과가 증가되고 작용 지속 시간이 연장되겠죠. 그리고 시술 부위의 출혈량도 감소해 주는데요. 이렇게 원래 혈관이 되게 넓은 상태로 있으면 블리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피네프린을 써줌으로 혈관이 작아지니까 나오는 혈액의 양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국소 마취제의 사용량도 절감시킵니다. 되게 많이 넣어야 될 거를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켜주니까 또 사용량이 절감되고 그로 인해서 혈중 마취제의 농도가 낮아져요. 혈중에 알코올 농도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혈중이니까 혈액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농도가 높으면 안 좋아요. 우리 혈중의 농도도 낮춰주니까 그만큼 독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죠.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보면 고농도이고 장시간 동안 지속되고 그래서 마취 효과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농도는 혈중 마취제의 농도가 고농도라는 게 아니라 이 앰플 국소 마취제가 고농도라는 얘기입니다. 또 치과용 주사기를 보면 전달 마취용을 보면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다른 주사기랑 다르게 윗부분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고리가 있죠. 치과용 주사기는. 이게 있는 이유가 전달 마취용이기 때문이에요. 전달 마취는 신경에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혈관에 주입을 하면 독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넣어본 다음에 찔러서 넣고 저기 손가락을 넣어서 뒤로 살짝 빼서 흡인을 시킵니다. 그럴 때 피가 같이 나온다? 그럼 혈관에 지금 주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흡인 조작이 있는 주사기는 전달 마취용입니다. 주사 바늘을 보면 주사 바늘은 게이지로 표시를 하고요. 침륜 마취인 경우, 전달 마취인 경우가 다릅니다. 전달 마취는 혈관이 아닌 신경에 주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넣어야 된다는 점 한 가지를 기억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이 숫자의 크기가 커지면 굵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전달 마취는 깊숙이 넣어야 되니까 주사침이 얇으면 주사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달 마취는 더 굵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에서 27 게이지 같은 걸 사용하고 침륜 마취는 뭐 얇아도 되겠죠. 또 길이를 보면은 침륜 마취, 전달 마취 중에 뭐가 더 길까요? 전달 마취가 좀 더 깊숙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달 마취가 길고 굵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국소 마취의 합병증, 국소적인 걸 먼저 볼 건데요. 국소적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신적이라는 건 그거 하나로 인해서 온 몸에 다 나타나는 거, 국소적은 그 부위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첫 번째로 자입 부위에 궤양 또는 괴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원인은 강압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또 국소 마취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혈관 수축제에 순환 장애가 생겼을 텐데 이 두 가지 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소 마취제를 과량 사용했다는 건 혈관 수축제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 수축제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순환계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혈관이 너무 좁아졌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궤양 괴사가 생긴다는 거고, 또 불결한 바늘을 사용했을 때 세균 같은 게 침입하니까 괴사가 됐겠죠. 또 깨끗한 바늘이긴 한데 불결한 부위로의 자입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술 같은 걸 할 때 잘 그 부위를 소독해주고 전체적으로 소독해주는 겁니다. 또 환자의 감염성이 증가돼 있는 경우, 면역력이 낮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병 이런 환자들은 감염성이 증가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염 부위를 소독해주고 항균제 연고를 도포해주면 좀 괜찮아집니다. 두 번째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감염이라고 하면 증상이 하루에서 이틀 후에 발현이 되겠죠. 바로 그 즉시 발현되는 건 감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감염되면 국소적인 증상으로는 그 부분은 발적, 빨갛게 되고 종창, 부풀어 오르고 또 통증이 발생해요. 그게 또 전신 증상으로까지 가는데요. 염증이니까 감염은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열이 나니까 오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개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개구장애는 상악은 후상치두 전달 마취 시, 하악은 하치두 전달 마취 시인데요. 그냥 이름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안쪽을 마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개구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악 중에 제일 뒤쪽을 마취하는 방법은 뭐였죠? 전상치조, 중상치조, 후상치조에서 후상치조가 제일 뒤쪽이죠. 그리고 하악은 하치조 전달 마취가 우리 사랑니 뽑을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쪽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할 때 개구장애가 나타나고요. 이 개구장애는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비감염성 또는 감염성. 비감염성은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자입할 때 연조직이나 내측 익돌근에 외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구장애가 생기고, 또 감염됐기 때문에 개구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불결한 바늘이 익돌 하악극을 감염시켰을 때도 개구장애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내출혈이라는 것은 안쪽에서 출혈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피가 나면 그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피멍처럼 이렇게 피부 안쪽에서 출혈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달 마취 시에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그 안쪽에서 혈관이 파괴되어서 바깥으로 피가 나오지 못하고 고여있는 그 상태를 내출혈이라고 합니다. 전달 마취는 신경에다가 주입해야 되는데 혈관에다가 주입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시각장애는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안화 하공 전달 마취 같은 경우에는 눈 아래에다가 주사를 한다고 했죠. 그럴 때 약물이 안화 내로 침윤했을 때 일시적으로 시각장애가 발생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여섯 번째로 구순, 혀, 협점막의 손상은 마취를 했으면 그 부위에 감각이 없어서 씹거나 흡입했을 때 그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빈혈 때는 마취제 속에는 혈관 수축제가 있죠. 근데 그 혈관 수축제가 제한된 공간에 축적이 되면
계속해서 혈관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한다는 게 빈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얗게 빈혈처럼 보이는 게 빈혈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소마취제의 전신적 합병증을 볼 건데 아까는 그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국소적이라면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 합병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취제의 독작용인데요. 이건 마취제를 과량 사용했을 때, 즉 고농도의 혈관 수축제가 들어갔을 때 같은 말이죠. 많이 사용했을 때 뭐든. 그리고 이 마취제를 신경 내에 주사해야 되는데 혈관 내에다가 주사하면 독작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냐? 발적,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고 두드러기가 났을 때 그때 이게 알레르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는 항알레르기제를 사용하는데요. 항알레르기제는 대표적으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아드레날린 이런 걸 사용해주면 괜찮아집니다. 또 실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안이나 공포가 주 원인이니까 잘 풀어주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발치술을 알아볼 건데요. 발치술은 크게 유치발치, 단순발치. 단순발치가 일반 발치죠. 외과적 발치, 째가지고 뽑는 거, 그리고 매복치 발치, 매복되어 있는 걸 뽑는 거. 매복치 발치도 외과적 발치에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이 일반적인 발치는 언제 하느냐? 첫 번째로 궤양이나 유가종을 유발하는 선천치아나 조기 맹출 치아. 그 치아만 나서 반대편은 아직 치아가 안 났을 때, 아기들 같은 경우에 하악 전치가 먼저 나죠. 근데 상악, 치은 같은데 궤양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뭐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속 영구치의 맹출에 장애가 되는 유치도 뽑아주고요. 그냥 뭐 째거나 부셔서 뽑는 게 아닌 이상 다 일반적인 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존 처치가 불가능한 잔존 치근이에요. 치근이 남아있는데 도저히 뭐 살릴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뽑아주겠죠. 네 번째도 세 번째랑 비슷한데 동요가 심해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 보존이 불가능한 치아도 뽑아주고요. 다섯 번째로 교정장치. 교정 같은 거 할 때 총생이 있는 경우 뽑아주죠. 그런 거나 또 보철 처치를 위해서 발치가 필요한 치아도 뽑아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 뭐 째서 뽑고 이러지 않겠죠. 교정 같은 거 하러 갔을 때. 여섯 번째, 골괴사의 원인 치아로서 재발이 우려되는 치아. 그냥 재발이 우려된다 하면 다 뽑아줍니다. 어차피 냅둬봤자 또 재발이 되니까 뽑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악성 종양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치아도 일반적으로 발치해줍니다. 이게 일반 발치의 적응증이었고요. 외과적 발치의 적응증을 알아볼게요. 이때는 잘라서 절개 같은 거를 하거나 부셔서 뽑아주는 걸 다 말해요. 첫 번째로 치근이 이상했을 때 한 번에 쏙 뽑아줘야 되는데 치근이 이상할 때, 망곡치, 치아가 구부러져 있어서 뽑기 어려울 때, 또 심한 이개가 있을 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치은을 절개해서 잘라줘야겠죠. 또 앞편 너무 박혀 있을 때 아니면 치조골에 너무 단단히 붙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치주 인대를 절단하기가 힘들겠죠. 두 번째는 치근막의 위축인데요. 치근막이라고 하면 치주 인대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인대 부분이 너무 위축돼 있으면 치주 인대를 절단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이 있을 때 그냥 뽑기가 힘들 때 다 외과적 발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설측으로 경사돼 있거나 전이돼 있을 때. 설측으로 전이돼 있으면 좀 그냥 뽑아버리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외과적 발치를 해주고요. 네 번째로 발치 중에 치조골 내에 치근이 파절돼 있는 경우. 치근이 남아있잖아요. 이미 부러져서 그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열고 해줘야겠죠. 다섯 번째는 발치 시에 치관 파절이 예상되는 치아. 치관에 우식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포셉 같은 걸로 잡거나 일반적인 발치를 해서 그냥 뽑아버리려고 했을 때 치관이 붕괴될 수도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면 더 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과적 발치를 해줍니다. 여섯 번째로 백악질이 증식돼서 치근단부가 비대해진 치아인데요. 우리의 백악질은 어디에 있죠? 치아의 이 끝부분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증식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증식이 되고 멈춰야 되는데 너무 많이 증식이 돼서 이 치근단의 끝부분, 치근단부가 비대해진 거예요. 그림처럼 이렇게 비대해지면 한 번에 뽑힐까요? 그래서 치아를 분할하거나 점막을 절개해서 뽑아야겠죠. 이런 경우에도 외과적 발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외과적 발치라는 게 바로 이 매복치아겠죠. 사랑니 같은 거 매복돼 있으면
치아도 자르고 치은도 열고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뽑아야 되니까 매복 치아도 적응증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헷갈릴 것 같은 거를 정리해 봤는데요. 발치 겸자는 포셉이죠. 이거는 집게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흔히 우리가 치아 뽑는 집게, 그걸 포셉이라고 해요. 이거는 치아를 탈구시켜서 치조화로부터 아예 분리시켜버리는 기구죠.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 발치 기자인데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용. 얘는 잡는 게 아니라 좀 송곳처럼 뾰족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치아를 치조화에서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용도예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버 같은 걸로 구멍을 좀 내줘요. 이 발치 기자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그 구멍에 넣어서 지렛대 원리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슨해졌다 싶으면 발치 겸자로 잡고 뽑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골줄과 파골 겸자인데요. 이건 언제 사용하냐? 날카로운 뼈를 절제해서 골면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우선 이 골줄을 보면 말 그대로 줄이 가 있어요. 줄이 이렇게 쭉쭉쭉쭉 가 있어서 골면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빨래판 같은 거죠. 그래서 슥싹슥싹 밀었을 때 골면이 평탄해지게.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거를 골줄, 영어로는 본 파일이라고 해요. 우리 노트 같은 거 보면은 줄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가 파일처럼 돼 있으니까 줄, 파일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우리가 치아를 뽑으면 치조골이 날카롭게 있는데 이 날카로운 부분을 파골겸자가 손톱깎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파골겸자 본 론저로 딸깍딸깍해서 잘라주고 그 잘라진 부위를 이제 좀 평탄하게 이 골줄로 쓱싹쓱싹 문질러서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골줄과 파골겸자가 함께 쓰이고요. 그 다음으로 골끌이 있습니다. 끌은 영어로 치즐이고요. 이건 말렛이랑 같이 사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파괴 분할할 치아에다가 끌을 대주고 그 위에 망치로 뚱땅뚱땅 쳐주면 치아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줄이랑 망치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끌이랑 망치를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 끌고 다닐 망치 이렇게 생각해서 끌망치, 끌망치, 끌망치는 치아를 파절시킨다, 뼈를 삭제시킨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외과적 발치 술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강을 세정해줘야 되겠죠. 깨끗하게 스케일링도 한번 해주고 그러고 소독을 해주고 마취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되니까 치주 인대가 꽉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치주 인대를 잘 절단해주고 또 점막을 절개해줍니다. 이때는 15번 블레이드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보통은 10몇 번 블레이드를 다 사용하잖아요.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이 치주 인대를 절단하려면 치아를 둥글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 칼보다는 둥근 칼이 좀 더 자르기에 편해요. 그래서 둥근 칼을 이용해야 되는데 외우기 쉽게 영어 O 하면 영어 O는 둥글게 생겼죠. 그러니까 숫자 5도 둥글다 이렇게 생각해서 11번인가 12번인가 생각했을 때 15번이다 해서 외과적 발치할 때 15번 블레이드 사용한다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로 점막, 골막, 피판, 거상, 방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골막 기자,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치은을 들어주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그 치은을 들면은 이제 뼈가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그 뼈를 삭제해줘야 됩니다. 뼈를 삭제해주고 그 밑에 이제 치아가 보이면 또 치아도 잘라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때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피스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치아를 부셔줄 때는 망치를 쓰죠. 망치를 쓸 때는 줄일까요? 끌일까요? 끌망치, 끌고 다닐 망치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끌이랑 망치를 같이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아를 다 부셨어요. 치조골을 부시고 다 부셨으면 이제 치아가 탈구되도록 적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발치 기자로 들어 올려서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발치 겸자로 뽑아 올린다고 했죠. 그렇게 다 뽑았으면 이번에는 그 치조와가 생기잖아요. 거기를 다 소파해줘야 돼요.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염증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지컬 큐렛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소파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술 부위를 세정해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은 생리식염수 셀라인이고요. 3웨이 실린지에 있는 물 같은 건 사용하면 안 돼요. 외과적 발치는 멸균술식이기 때문에 꼭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지혈을 해주면 끝입니다.